근데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인데 그냥 모든 일반적인 경우가 결국에는 저번에 어떤 은교님이랑 교수님이 시민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인이 공공이고 공공이 개인이고 일반도 문화이고 문화가 일반인 것처럼 일반적인 한계 사회가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또 일반에 영향을 주는 거고 페미니즘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사실 대부분이 다 그냥 모두가 다 여성이 받은 피해이고 그런 거는 문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연관성으로 페미니즘을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성을 굉장히 이제 미성숙하거나 독립적이지 않은 존재로, 그러니까 남성보다 떨어지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에 대한 아까 말했지만 참정권에 대한 부분도 노예나 그런 어린아이 취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한 사고가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러니까 여성은 좀 부족하고 덜 성숙하고 독립적이지 않고 주체적이지 않은 그런 시각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제 양성평등이 굳이 그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어떤 성평등이 조금 되지 않았냐 사회적으로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투 현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여성, 남성이라는 어떤 성적 차별의 부분은 이게 단지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투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까 말했던 사법의 영역에서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더 저변에서 더 곪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의 문제 굉장히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우리 머루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투 운동은 그런 점에서 과히 혁명적일 수 있다. 예. 굉장한 큰 용기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지금 막 실명 또는 얼굴까지 다 공개하는 그 정도의 용기 그것도 언론에서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앞으로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지금 솔직히 지금도 좀 충격적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거는 더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다 나온 게 아닐 거고 사실. 네, 맞아요. 그게서 사실은 겨우겨우 용기를 이제 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사실 너무 지금 나온 건 되게 소수일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나오면 다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진짜 혁명처럼 사회가 엎어질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상에서 겪어본 적 없어요? 뭐를요?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미투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아직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남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옆에서 그럼 그러다가 미투에 뭐 걸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나 본데. 대박. 처음 들어봐요. 미투에 걸려? 미투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여전히 어떤 그 대화의 자리에서 모임의 자리에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기욤 씨가 없다는 그 감수성이 사실 모두가 지금 말라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페미니스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정말 누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여자들이 억압돼 있는 부분을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일상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공부를 했던 분들이 갑자기 남자도 패야 돼. 이런 식으로 센 언어를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됐을까. 통하지가 않았고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발상적으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거. 그게 사실 말라버린 감수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측은해야 되는 부분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계기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말라버린 거죠. 감수성이. 이거는 그리고 재미, 유희, 하나의 트렌드로 느끼는 그런 게 아무래도 모두가 지금 말라버려서 마음이 아주 그냥 가뭄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젠더 감수성이 부재했다. 여기에 네. 지금 다들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한번 그럼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젠더 또 우리 네. 정리왕 시작했어. 정님의 아까 조금 뭔가 아까 부족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그만큼이 만회를 다 해볼까요? 정리구나. 젠더 감수성이란?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시니까 아까도 제가 정의로만 대답하다가 이게 끝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뭐 말해야 되지 이랬어요. 근데 정의를 물어볼 때가 제일 밝아 표정이. 사실 젠더 감수성은 이제 영어로는 젠더 센시티제이션이라고 이제 이거는 민감성이란 단어예요. 영어를 좀 좋아하나 봐요. 좀 오래 했어요. 야. 아무튼 그래서 사실 감수성이라는 게 좀 잘못 번역된 거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뜻은 나와 다른 성에 대해서 나와 다른 성에 대한 견해에 공감을 심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별의 입장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감수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인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감수성으로서 자리 잡은 거죠. 사실 이거의 역할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평등에 대해서 인식을 제공하고 자신이 알고 인지하고 있는 현실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기회를 준다 이런 부분인데 실천 방향성으로는 이제 해외에서의 사례로 들면 캠페인, 훈련센터, 워크숍,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다들 아는 것 중에 유명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 방송사에서 CF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남자 과학자 발명가 이름 다 대봐. 그러면 하나씩 되는데 그렇다면 여성은 여자 발명가 수학자 과학자 없어? 그러니까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여성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CF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이렇다 할 캠페인, 훈련센터,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잘 없어요. 이제 제가 하나 유일하게 찾은 거는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여성부에서 관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평등 사업 뭐 아니면 여성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실현 중인데 제가 저번 주에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 사업회라는 게 있어요. 한일 여성. 네. 네, 여성의 전환이라는 여성단체 아시나요? 한국에서 되게 오래된 한데 거기 회장님이 이제 창립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독립운동가도 우리가 아는 여성이 별로 없어요. 독립운동가 여성하면 누구 떠오르시나요? 유관순. 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세미나도 듣고 내일이 또 3.1절이잖아요. 3.1 혁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3.1 혁명인데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런 거 발표도 하고 그때 사실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을 봤을 때 전체 독립운동가에서 여성의 인원이 최소한 8%인가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정말 적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운동하는 데가 그러니까 좀 진행하는 데가 거기 말고 또 있다. 이런 거 좀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젠더 감수성에 대한 지금 부재 이건 나이의 연령에 국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대의 청년의 눈에서도 아마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 어떨 때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머루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에피소드를 봤어요. 제가 원래 우리나라 드라마였는데 해외에서 드라마로 만든 굿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가 의사들을 다루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어떤 이제 흑인 여성분이 이제 의사로 있고 그 상관으로서 이제 백인 남성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둘이 같이 어떤 환자를 맡아주는데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한테 계속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여성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좋게 수술이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가 되니까 백인 남자가 갑자기 자기 흑인 의사한테 나 마사지 잘해. 그러니까
너 나랑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고 정말 무리하시네요라고 말을 하니까 남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좋아 대신 난 너 이제 다신 이렇게 안 할 거고 너 직장생활 각오해 이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여성하고 같이 잠자리를 함께했던 흑인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한테 먼저 이 여성이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 사람이 너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정신병자인데? 그랬다가 막상 그 백인 그 상관이 난리를 친 거를 듣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흑인 여성한테 계속 아 내가 감수성이 모자랐어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는데 그 여성이 한 말이 너 나랑 같이 잠자리를 든 너마저 내 편을 안 들고 너마저 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병원에 내 편이 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 흑인 여성이 용기가 생겨서 그 상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상관은 여성이 처신을 잘못했다. 그래서 소문을 이상하게 흐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백인 남성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 방금 머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하고 아주 많이 닮았구나. 해외 드라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차별이 만연하구나 그걸 느껴서 지금 뭐 머루나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 지금의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그런 일이가 아니라 제 얘기 할게요. 제 얘기 좀 이거 약간 그렇게 내가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 교수님의 수업에서 들은 얘기인데 민주주의 토론의 전제가 뭔지 알아요? 주관성을 가진 사람의 참여가 전제가 된다고 해요. 말이 뭐냐면 생각 있는 사람이 토론장에 안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토론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겪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봉을 해요. 민주주의를 되게 신봉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막 많이 배우고 이랬으면 좋고 내가 틀린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기 힘든 거가 아까 말했던 감수성이 없어서 내가 상처 주지 않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이 머리가 지배적으로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성이 감성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되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도 되나? 하여튼 예를 들면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때 제가 군복무 중이어서 그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장난을 치는 사이가 있었거든요. 오늘 너무 우리 막 힘들잖아요, 청년들 막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인생 화이팅이야. 이런 장난을 막 치는 사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댓글을 다시더라고. 집에 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야. 유유 하길래 저희가 원래 그런 식의 장난했을 때 뭐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가기 힘들어 막 오늘도 뭐 인생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넌 이게 웃기냐 그리고 그런 식의 뭐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게 되게 상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강남역 살인 사건 가해자랑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고 전 되게 그 여성이랑 되게 저랑 사이가 가깝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구나. 우리 우정이 깨졌구나. 본인의 그 젠더에 대한 그 감수성이 좀 떨어졌던 것. 하여튼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저에 대해서 제가 남자기 때문에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는 사람이 경계한다는 게 되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좀 상처가 받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이거를 다가가면서 조사를 막 했는데 그래서 막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분들한테 들은 소리가 뭐였냐면 이러이러한 추천을 받았어. 이런 거 하면 여성이 더 이해가 될 거다. 이러이런 거 하면 여성이 더 이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 그러니까 그 여성이 느꼈던 정말 젠더 감수성이 있어서 그 여성이 느꼈던 정말 공포스러운 거를 내가 정말 눈치챘었더라면 내가 느꼈던 상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여성을 정말 더 공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휘말려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지 않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의아해요. 저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처 방법이 내가 만약에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모든 일상에 있는 내 가까운 지인이 남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내가 상황이 이러하고 얘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대화 방식이 좀 서로가 젠더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이해 못해서 그 기욤님만 뭐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젠더 감수성이 부족했던 거고 서로 그 여성분도 이게 너무 만연해 하고 있고 나한테도 그렇게 올 수 있고 난 그게 두려워서 너 왜 그걸 알지 못해? 라고 오히려 뭐라고 나무라는 건 역시도 저는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약간 우려스러웠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나 같은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얻으면서 뭔가 어떤 위로가 되고 서로가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라면 앞으로의 그 신입 혹은 앞으로의 그 청년들을 대할 때 여성을 대할 때 혹은 남성을 대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읽었을 때는 이게 너무 지금 만연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다가와서 당연히 여자는 피해를 받아. 당연한 거야. 그게 만연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어떠한 액션이 나갈 버릴까봐 지금 그런 것처럼 어떠한 트라우마를 장착하고 대할까봐 사회를 대할까봐 전 그게 고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젠더 감수성이 아직 형성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책을 접했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아까 이제 시민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런 이제 소위 양성교육 그냥 그 지금 얘기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고 또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자연스러운 교육 속에서 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도 교육 체제 내에서 어떤 양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은 그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조차도 여전히 그 남녀에 대한 생각이 지금의 기성 우리 세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 이 드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다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이런 지금 이제 성적인 부분만 관련해서 볼 때도 거기에 대한 이제 남성들의 그 우월적 생각 이런 것들이 여전히 10대, 20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뭐 유아복 가더라도 여자는 핑크색, 남자는 하늘색 그런 색깔로 분류를 하고 모든 것이 다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코디돼 있잖아요. 그 하다못해 백화점을 가고 하다못해 뭔가 소비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자는 이래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저는 좋아하는 그렇게 이성을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보여줬나 싶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지적을 해주실까 봐 질문한 거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제 친구 중에 페미니즘 공부하는 친구 여성인데 걔가 그러거든요. 내 안에 여성혐오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지금 싶어서. 여기 있는 두 명의 패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10대 20대들도 그런 교육 과정을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제 느낌이 그래요. 실제로 이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책에서 나온 부분 중에 남자는 강하도록 약점을 감추도록 교육을 받는다 어릴 때부터란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제 주변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자라오면서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그
그때 초등학교 때도 성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네, 보건 시간에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양성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암묵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남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남자가 해야 되는 게임이 정해져 있고 소꿉놀이를 하면 약간 좀 이상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 자체는 예전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육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정서가 그대로인데 바뀌는 건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교육이 좋아졌을지 몰라도 제가 받았던 교육 중에 되게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좀 특별했던 기억을 하나 말씀드리면 초 6대였어요. 그때 양호 시간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성폭행 위협이 있을 때 삽입은 피할 수 있다. 양호 선생님이 여자였거든요. 삽입은 너가 어떻게든 발버둥 좀 피하긴 피해. 그래서 삽입은 피할 수 있으니까 발버둥은 쳐라. 그러면 최소한 삽입은 막을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성교육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2년 전. 되게 진화된 교육이에요. 근데 뭐 이런 교육을 받았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교육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받았던 교육은 뭐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소통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욤 씨한테 여성 혐오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그 친구가 페미니즘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의 발언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진짜 페미니즘이고 진짜 연구를 했고 정말 공부를 했다면 약간 넌 뭐가 있어라고 지적을 하기보단 같이 대안을 찾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너 그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야 했을 때 누가 야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야 임마 이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친한 사람이 영근아 너 그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야 했을 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네. 난 내가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자랐고 당연히 바꿔야 될 방향이고. 근데 나 얘기할 건데. 정말 귀여워. 82년생 김지영의 남편이 어떤 남편으로 보이셨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되게 노력하고 이 사회에서는 좋은 남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도요. 동의하셨어요? 네. 그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아까 그 머루님이 여자도 젠더 감수성 없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말하고 싶은 건데 사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사실 제 상처는 저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저라는 인물에게 대해서 여러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또 되게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서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잠재적 가해자 남성으로 대하는 거 이거 되게 극단적인 페미니즘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도 조금 알아보니까 아니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알아보지 않아서 확답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제가 추천받았던 글에선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 가부장제에 살았던 여자는 자신을 낮추고 미워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내가 여자니까 이러면 안 돼야지. 해야지만 그게 적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래서 남자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82년생 김지영 같은 남편도 보고 사실 좀 남편도 그러니까 남성도 피해자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남성도 피해자고 페미니즘이 결국에는 항상 말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모든 권리 신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남성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성이 느끼는 그러한 그 박탈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미움의 대상이고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은 잠재적 가해자가 미움의 대상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미움의 대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밉대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페미니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되게 섭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많이 없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얘가 적절하진 모르겠는데 머루님이랑은 얘기했던 건데 순서라고 머루님하고? 네, 머루님하고 먼저 아까 얘기를 얘기했어요. 했어요. 순서 같은 느낌? 뭔가 지금은 이제야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누군가가 호랑이를 키웠던 거예요. 남성을 호랑이로 비유해서 되게 남성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는데 호랑이를 키우고 물론 그 호랑이가
그 집주인을 무는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집주인이라고 하면 맞아 소유인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을 안 물었어요. 사람을 안 물었어요. 근데 열호랑이 중에 한 호랑이는 사람을 무네. 그럼 집주인이 오케이 90% 확률로 나 안 물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호랑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게 섭섭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호랑이가 10% 확률로 사람을 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칼이나 총이나 아니면 호랑이를 조련하는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거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이나 칼이나 이제 여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남성으로부터 받는 위협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과 보장과 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그때 이런 82년생 김지연의 남편분들의 상실감도 여성분들이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남성분들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악플 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아까 머르님 말 들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게 그 남성 아까 그 기용님 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제 젠더 감수성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못해. 특히 대한민국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기득권을 더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법뿐만이 아니라 지배적인 가치관이 그렇고요.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를 먼저 혹은 남자와 함께 서로의 입장에 이입하고 공감하자라고 말하면 당장 이런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극단적인 페미니즘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페미니즘은 잘못됐다 하고 지적하는 것이 우선되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남자 입장에서 먼저 여성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여성인 머루는 쌍방의 감수성 문제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진보적인 거고 또 지금 남성인 두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좀 감수성이 떨어졌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그 패널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아니라고 좀 부정도 하고 네. 또 여성도 강하게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패널들이 나왔으면 훨씬 더 액티브했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내가 여성이라서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성이라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 기분이 나쁘세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내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하나 더 배워갑니다 오늘.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살아왔던 그 시대야말로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고 아버지의 권위가 강한 사회였지만 제가 유일한 딸이거든요 집에서. 남자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가 군인이고 남자 형제들 속에서 컸지만 저는 굉장한 아들보다 더 아버지와 대등하게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커왔고, 그리고 남성이 많은 사회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당연하게 살아왔고 거기서 내가 여성이라서 내가 어떤 약자라든가 피해자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오히려 여성이라든가 이 성적인 부분도 사회적으로 물론 있긴 하지만 나이가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나이가 많고 적음의 부분이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 아까 말했던 굉장한 그 약자인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갖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후배, 아래 위 이런 게 남녀의 차별 그 이상으로 굉장한 차별을 가져온. 그러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 당연하게.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 감수성 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랑 그 감수성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젠더 감수성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 제도적인 부분들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번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국무위원 구성을 30% 이상으로 늘린다거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여성위원을 30% 이상 구성을 한다거나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다. 여성들에게 불리한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나 우리 머루와 같이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는 남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건강한 여성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의 요지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갈 길인데 그런 사회적으로 그 순서를 못하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결국엔 갈 길이죠. 인간을 사랑하니까 진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데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저는 그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고 그런 것들이 제도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원망과 미움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그렇게 피해 있는 사람한테 인간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세월호도 그랬고 이게 이런 미투도 그렇고 사실 저는 애도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나의 이슈가 그 한 사람의 상처가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죠. 애도는 네. 끝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저는 미투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더 나오는 예, 중이어서 정말. 더 충격적인 그런 사실 제가 TV도 안 보고 잘 안 봐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미투가 한두 개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와.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저렇게 봤던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해요.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적지 않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굉장한 충격, 남녀를 떠나서 남자들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또 불쾌하기도 하고 또 반성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감정들을 남녀 할 거 없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언제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어디까지 계속 가야 끝날지 끝이 어딜지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끝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이 큰 거거든요.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저는 가족이라고 본 게 있거든요. 통계 중에서 50% 이상이 맞아요. 가족, 50% 혹은 이상이 가죠. 형제 혹은 친척. 근데 이거는 사실 미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지인 중에 가족들한테 성폭행 당한 친구들이 둘이나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만.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일상생활에 되게 힘듦을 은연중에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가장 충격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일 것 같은데 가족이라면. 근데 가족 행사 때문에 봐야 되고 심지어 내 결혼식에도 와야 되고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없어지고 가족들 관계,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젠더 감수성이라던가 이런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족 내에 이제 형성이 되어 갈 때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법의 망으로 사실 모두가 다 촘촘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법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나갈 때가 그게 더 골마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족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정말 엄마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다시 처음에 시발점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아까 잠깐 저의 경험이 저는 가족 내에서 그렇게 여성임을 강요당하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내의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저도 딸이 한 명 있지만 딸을 여성스럽게 커야 한다던가 너는 여자가 왜 이러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남성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냥 주체로 하나의 주체로. 생긴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금 살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했던 내가 커온 가장 중요한 사회의 어떤 그 가정에서의 문화, 내가 커왔던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시작된 어떤 이제 그 성평등의 문제 그리고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또 충격적인 이런 현상들을 접하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더 격한 토론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 건강한 또 앞을 바라보는 그런 또 나아가는 사고,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보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여성 남성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하나의 주체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결국 이 사람이 즉 행위자인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이 현상과 구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앞으로.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원래 분노하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분노하자. 근데 사실 제 분노하자라는 말을 매 토론할 때마다 항상 써기도 하고 화내자. 화내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터지는 미투 사건 같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너무 크고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을 우선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책 한 권으로 나를 반성하자. 그래요. 제가 아까 이 책도 사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 도서관에 같은 부류의 책들을 되게 나열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되게 인상 깊은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내가 딴짓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책 아니면 인상 깊어요? 그 행복한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페미니즘에 관련된 서적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되게 그 일상생활이나 뭐 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게 다룬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권쯤 이렇게 보면서 그 원래는 이렇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해왔지? 이런 거를 이제 책 한 권씩 읽으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먼저 사랑하자인데 이게 왜냐면 인간을 사랑하기에 진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 진보의 역할이면 이제 일단 아직 그 사회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먼저 가서 이끌어주는 게 전 진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저의 그런 아까 젠더 감수성 얘기했을 때 제가 약간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상처가 좀 가볍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페미니즘이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건 안 두려운데 내 지인인 그리고 내가 되게 가깝다고 느꼈던 여성들이 저를 배척하고 공격할까 봐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결국은 경험이 좌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미움의 대상이라든지 잠재적 가해자라든지 이해는 되는데 나도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약간 들었던 반응이 이런 걸 하면 이해가 될 거다 이런 반응을 들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 이래서 힘들었어 했을 때 야 이래서 더 힘들어 나는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그 힘듦에 동조하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나 이래서 더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한 거 이상이었어요. 사실은 다가가고 싶은데 그런 상처가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 내 지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 해줬으면 내가 다가가겠는데 사실 근데 해줬어요. 또 그 친구 해준 친구가 있고 또 미안하다고 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느껴서 되게 슬펐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게 정말 일부고 그렇지 않거다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근데 지금 사이드가 난 이래서 남자는 그 잠재적 가해자라 했을 때 상실감 있어. 야 여자는 이렇게 힘들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사이드인 것 같아. 서로 내가 더 힘들어. 근데 결국에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면 제가 먼저 사랑을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저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저 남성들의 그러한 그 상실감도 다 이해해주고 서로 이해해서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 되게 진지하게 잘했는데 왜 웃지? 나 내 감정을 조금 추스리고 그 남을 먼저 사랑하자라는 게 자기의 감정에 대한 자포자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의식을 저 두고 갈 생각 없고 나중에 이해를 무조건 해달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리는 오늘 뭐로 할까요? 정리? 내가? 저는 어떤 걸 얘기해주고 싶냐면 청년이 그래서 중요하다. 제가 이것을 한 12번 들은 얘기야. 나 매번 지금 중요한 거. 네. 근데 정말 우리 인쇄팟의 정체성을 잘 살려주고 있지 않아요? 가장 청년스럽게. 내가 제일 나이가 많긴 하지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걸 변화할 수 있고 이 변화에 혁명 같은 움직임을 내세울 수 있고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을 때 중심을 잡고 되게 솔선수범해서 뭔가 이렇게 지탱해줘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되는 그 나이대가 지금 우리 청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페미니즘도 역시 마찬가지고 젠더 감수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기욤 씨가 이렇게 어떤 분들과 나눠서 마음을 상처를 받고 혹은 이런 과정들도 내가 어떤 청년으로서 제대로 된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훈련이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겪고 가면서 좀 다듬어지는 그래서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또 후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더 나은 젠더 감수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의 10대, 20대들의 어떤 이런 성에 대한 인식 또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앞으로를 위해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중요하다. 저도 격하게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물론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중심이 되진 않았고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됐죠. 동기부여가 됐고 왜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건 다 이제 경험이나 에피소드 중심의 그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또는 옆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책 내용을 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단숨에 읽지만 얻는 게 많은 짧은 시간 투입해서 얻는 게 많은 그런 책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젠더 감수성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 두 권의 책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세 명의 패널과 함께 얘기했던 이 두 권의 책과 함께 얘기한 어떤 페미니즘 또 젠더의 문제, 무거운 주제일 수 있었는데. 무거웠어요. 네, 좀 무거웠죠. 우리 읽는 포인트도 적고. 그래도 무겁지 않게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이제 봉고차 얘기. 이거 끝나고 물어보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인쇄팟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